안녕하세요. 투약 오류 매드락 코딩 기본 원칙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세션은 2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션은 녹화되고 있는데요. 녹화 품질에 문제가 없으면 오는 금요일 MSSO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기 때문에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 진행 중에 언제든지 질문을 제출하실 수 있는데요. 고투웨비나 제어판을 확장을 해서 퀘스천 창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자료는 또한 같은 고투웨비나 핸드아웃 섹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PDF 자료에는 웨비나에서 제공되는 거의 모든 정보가 포함이 되지만 일부 MSSO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들은 누락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순서가 약간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의 중에 슬라이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퀴즈가 있을 예정입니다. 나중에 사용하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들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저희가 접속 시간을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모두 들어주신 분들에 한해서 강의 종료 이틀 후에,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목요일부터 셀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참석 확인증을 직접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SSO 한국 지원 및 매드라 교육 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도윤희라고 합니다. 2019년부터 MSSO에서 일하기 시작을 했고 그전에는 안전원 제약회사 병원에서 약사로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저희 매드라 교육 자료에 모두 포함되는 2가지 슬라이드 있기 때문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드라는 1990년대 ICH 주도하에 개발이 되었으며 지금도 매드라의 저작권은 ICH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MSSO는 ICH와 계약관계에 있는 미국 회사로 매드라의 유지, 관리, 배포 및 교육 활동을 하고 있고요. MSSO의 모든 활동은 ICH 매드라 관리위원회 관리 감독을 철저히 받고 있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ICH 설립 회원기관인 미국, 유럽, 일본의 규제기관, 제약산업협회, 그리고 영국, 캐나다의 규제기관 WH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면책조항 및 저작권 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PDF 자료 가져가셔서 얼마든지 사내 교육용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ICH 자료임을 명시해 주시고 수정 변경했을 때는 수정 변경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투약 오류에 대한 코딩에 대해 다루려고 하는데요. 웨비나에서 다룰 내용에 대한 개요를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한 규제적인 배경 정보를 살펴보고 그런 다음 ICH 가이드라인 문서인 PTC를 기반으로 제품 사용 개념에 대한 정의와 용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약 오류 코딩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이 있는데요. 이 몇 가지를 공부를 하고 나면 매드라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서 이러한 원칙을 코딩 연습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질문을 제출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그 프레젠테이션을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언제든지 제출하실 수 있고 마지막에 시간 남은 거 보고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먼저 말씀드렸던 이제 슬라이드 퀴즈 이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PC로 하실 분들은 브라우저에서 slido.com으로 이제 접속을 하시고 조이닝 코드로 ME1112를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고 핸드폰으로 바로 이제 접속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QR 코드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혼자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형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랑 약간 좀 더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퀴즈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퀴즈라기보다는 이제 슬라이드에 한번 접속해 보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투약 오류 코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코딩 지식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하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드라 사용 경험이
정도 되는지, 이 본인의 이제 코딩이나 사용 경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신규 사용자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약간 중급 정도가 많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지식들을 다룰지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신규 사용자분들이 많은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대부분 분들이 1년에서 3년 또는 3년 이상 메드라 사용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네, 고투 웨비나 상에는 한 40분 정도 접속을 하셨는데, 아직 슬라이도에는 20명 정도 대답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요 정도 이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이제 대주제는 이제 투약 오류 및 기타 제품 사용 문제입니다. 이 주제는 전 세계 주요 규제 당국에서 특히나 관심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규제적인 배경 정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까지 수집된 어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인구수가 약간 비슷한 영국에서 매년 2억 3,700만 건의 투약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많은 숫자죠.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자료도 좀 알아봤는데요. 2023년 환자 안전 통계 연보에 따르면 환자 안전 사고는 2023년 총 2만 273건이 보고가 됐는데요. 그 중에 약물 관련 투약 오류가 가장 많이 보고된 오류였습니다. 단 이는 이제 환자 안전 보고 학습 시스템을 통해서 자율 보고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의 환자 안전 사고 발생률 또는 현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 사고 중에서 약물 관련이 가장 많다는 것을 많은 점을 시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약 오류, 영어로는 medication error, 줄여서 ME라고 이제 길기 때문에 영어로 쓰면은 ME라고 이제 쓰게 될 텐데요. 이 ME 같은 경우는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도 있거니와 또 의료 비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투약 오류는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이상 사례 중에 가장 흔한 예방 가능한 그런 사유가 됩니다. 예방 가능하다는 그 문구에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표시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 당국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에 따라서 이러한 오류의 기록, 코딩, 보고 및 평가를 지원하고 있는 곳들이 많고요. 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면 오류의 범위와 원인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약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개선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환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요국 규제기관에서 투약 오류는 이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이미 발표되었거나 준비 중인 새로운 지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약품청 EMA에서는 투약 오류의 기록, 코딩, 보고, 평가에 관한 모범 사례 가이드, 이렇게 굿 프랙티스 가이드를 발표를 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 기관에 속합니다. 그리고 미국 FDA는 투약 오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침 문서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여기 화면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레퍼런스 링크가 있기는 한데 슬라이드 자료에 포함이 좀 안 돼가지고 필요한 분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요건은 이제 기업 국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고하는 해당 지역의 규제 요건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준비한 부분은 이제 국내 규정 부분인데요. 이제 국내 규정은 이제 투약 오류를 반드시 이게 보고해야 되는 건에 해당하는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한다면, 이에 대한 답변은 이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발행하는, 다음 매뉴얼의 이제 Q&A 섹션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러한 다른 특별한 이런 사례들, 플러스 투약 오류에서의 이상 사례 보고는 반드시 보고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례의 정의에 따라 상기 사례 자체만으로 보고 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이상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웃컴이 환자한테 뭔가 영향을 미쳤을 때만 보고 건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일단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고자가 이런 내용이 이제 회사로 들어온다면 보수적으로 보고할 수는 있습니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상 사례가 일단은 발생했을 때만 보고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보수적으로 이런 이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투약 오류건에 의해서 한해서도 보고는 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세션에서의 투약 오류 코딩은 이상 사례 발생 유무에 관련 없이 미국과 유럽의 지침에 기반을 해서 모든 수집된 내용을 코딩하고 보고한다는 전제 하에 투약 오류 코딩하는 방법을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메드라에는 이제 투약 오류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타 유형의 제품 사용 개념, 이거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오용이라든지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제품 사용 개념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데이터 검색과 평가를 위해서 새로운 용어를 계속해서 추가를 하고 있고, 또 확장했으면 계층 구조도 좀 처음에 비해서 훨씬 잘 이제 구조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드라 사용자에게 이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의 PTC 문서뿐만이 아니고 동반 문서, 컴패니언 문서를 이제 또 보완하고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음 섹션에서 설명드릴 것이 바로 이제 PTC 문서입니다. 바로 ICH 지침 문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은 잘 아시듯이 이제 기본적으로 코딩에 할 때 항상 레퍼런스로 활용해야 되는 고려사항 문서입니다. 이 고려사항 문서 안에 다음과 같은 섹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3.15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제 투약 오류, 우발적 노출, 직업적 노출에 대한 내용이 있고, 뭐 오용이나 남용 중독, 과량 투여, 독성 중독, 허가 외 사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 꽤 많이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PTC 문서 전체의 길이에 비해서 투약 오류 관련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이제 좀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투약 오류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른 세 번째 PTC 문서에 해당이 되는 컴패니언 도큐먼트, 한국어로는 이제 동반 문서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 문서 자체는 안타깝게도 한국어로 제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영문과 일본어로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PTC 문서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되는데 이 동반 문서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 되는 리빙 도큐멘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얼마 안 됐거든요. 3.0 버전이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반 문서를 열어보시면 메디케이션 에러, 투약 오류 코딩에 대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훨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목차를 통해서도 이를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보면은 Q&A 형태로 해가지고 예시를 하나하나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투약 오류 코딩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많은 교육 자료 또한 이 컴패니언 도큐먼트 동반 문서에서 발췌해서 만들어졌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 아주 많기 때문에 계속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투약 오류 및 기타 제품 사용 오류와 문제를 나타내는 용어가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 섹션 제목은 이제 정의라고 했긴 했는데요. 저희 메드라에서 어떤 단어를 이렇게 설명할 때는 항상 개념 설명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컨셉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메드라에서 보는 이 투약 오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약 오류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되고요. 투약 오류는 의약
의약품이 전문인 환자 또는 소비자의 통제하에 있는 동안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또는 환자의 유해를 유발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예방 가능한 사례로 정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친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이 투약 오류가 의료진 또는 환자가 제품을 다루고 있는 투약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이고 또 예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도하지 않게 즉 우발적으로 일어난다, 실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뭔가 발생했다거나 도매 업체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례, 즉 의료진과 환자의 선을 벗어난 오류는 투약 오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이제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요. 투약 및 기타 제품 사용 오류는 처방 전달, 제품 라벨 표시, 포장 및 명명법, 조제, 교부, 유통, 투여 및 관리를 포함한 전문적인 진료, 의료 프로세스 및 시스템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관련 복약 지도, 교육 및 제품 모니터링에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넓은 범위이긴 하지만 중요한 점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하고 투약 오류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드라 용어 선택 PTC 문서의 3.15 섹션에서는 제품 사용 오류 및 문제를 대략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약 오류랑 비교해서 오용이랑 남용이랑 중독 그리고 허가 외 사용이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표인데요. 이 표에서 세 가지 기준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건이 의도적이었는지, 즉 의도적 결정이었는지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고요. 또 이제 누구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 일인지 그것이 이제 환자 또는 소비자인지 아니면 의료인에 의한 것인지를 묻고 있고 세 번째 기준은 제품의 사용이 치료적 사용 맥락에서 발생한 사건이 맞는지 이것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항상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답에 따라서 다음에 이제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오용, 남용, 중독 및 투약 오류와 허가 외 사용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작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예외적으로 오용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항상 치료적 개념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독일어권에서는 이제 미스유즈랑 어뷰즈가 유사하게 좀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어에 따라서는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영문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섹션들이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잘 정리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딱 처음에, 오용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표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전후 사정을 잘 고려를 해서 있을 법한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와서, 설명을 달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우리와 같은 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리사의 수면을 돕기 위해서 하루에 한 알인 먹는 그런 수면제를 처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새벽 3시가 되어도 잠에 들지 못했고 수면제 한 알을 더 먹기로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리사의 의식적인 결정이었고 또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의약품을 처방된 용법 용량에서 벗어나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는 이제 의도적인 약물 오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비슷한 시나리오를 이제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조금 더 위험합니다. 친구가 이제 진정을 위해서 인터넷에서 진통제를 찾아보려고 조언을 했고요. 리사가 실제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약물을 주문을 하고 불법이죠. 처음에는 하루 한 알씩 복용을 했지만 지금은 하루에 4알까지 이제 복용량을 계속 늘렸고 리사가 진통제를 진정 목적으로 의식적으로 결정해서 사용을 했는데 치료 목적이라고 하기 조금 어렵고 점차적으로 너무 많이 복용하게 된 것도 문제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시면 약물 남용에 해당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수면제의 부작용이 심해서 의사가 허가 외 사용으로 수면 목적으로
수면 목적으로 진통제를 처방을 해줬습니다. 이제 진통 목적으로 나온 약을 이제 수면 목적으로 허가 외 처방을 해준 거죠. 여기서 의사는 의식적으로 치료 목적을 위해서 결정한 처방이 내려졌고, 이것이 승인되지 않은 적응증에 대한 허가 외 사용이라고 시나리오에서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 외 사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 허가 외 사용, 오프레이블 유즈를 코딩할 때에는 PTC 문서에서 이제 허가 외 사용이라고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코딩하는 사람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나리오에서는 리사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망증을 앓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이미 약을 복용한 사실을 잊고 두 번째로 약을 복용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례가 바로 투약 오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투약 오류를 제목으로 해서 웨비나 진행하고 있지만, 남용이나 오용, 허가 외 사용 이런 내용에 대한 코딩도 같이 배워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투약 오류랑 약간 구분을 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차트 분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제품 사용의 의사결정 과정처럼 약간 시각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계속 이제 다른 방법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가 이제 핵심 질문이죠. 의도적이었는가, 우발적이었는가. 그래서 이제 의도적이었다고 하면은 의료인 또는 환자가 이를 결정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의료인이 의식적으로 결정하고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오프레이블 유즈, 허가 외 사용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 밑에 이제 달아놓은 내용 읽어보시면 허가 외 사용 용어는 보고된 정보에서 허가 외 사용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경우에만 허가 외 사용 LLT를 사용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품 정보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난 것이 환자 또는 소비자에 의해서 이번에는 발생을 했고요. 또 치료적 환경에서 발생한 경우 이를 의도적 제품 오용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 남용 또는 의존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다시 가장 상위 질문으로 올라가서 의도적이지 않고 우발적인 사고였고 의료인 또는 환자 모두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해당 제품의 치료적 맥락에서 발생한 경우 투약 오류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시나리오를 들여서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좀 정리가 잘 되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깔끔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보고된 내용에 내가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코딩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딩할 때 이제 보고되는 정보가 항상 완전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지 아닌지가 첫 번째 기준인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그녀는 자기 전 약을 한 알씩 추가로 더 복용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약간 이제 이거는 앞뒤 맥락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의도적으로 환자가 복용 지침이나 포장 정보를 잘못 이해해서 이거를 두 알씩 먹게 된 건지, 그렇다면 이제 투약 오류가 되겠죠. 아니면 의사가 실수로 처방을 잘못했는지, 이 경우도 투약 오류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처방 오류가 되겠죠. 아니면 취침 시간에 환자가 뭔가 증상의 불편함이 심해져서 임의로 약을 하나를 더 먹기로 복용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지, 이 경우는 또 약물 오용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가 의도적으로 추가 처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허가 외 사용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보고된 내용만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예시와 같이 보고된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분류 자체가 약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고자를 통해서 또 추가 보고 정보도 얻을 수 없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코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매드라에서는 몇몇 약간 구체적이지 않은 중립적인 약간 제너럴한 그런 용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코딩하기 위해서 매드라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런 PT들이 있는데요.
먼저 사례가 실수로 일어난 것인지 고의로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품 사용 문제, 이슈라는 단어를 이용을 해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지 알 수 없을 때 이제 문제 또는 이슈라고 되어 있는 LLT들을 이 PT 아래에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도적인 상황인 것은 아는데 치료상의 이유로 적절한 제품 사용에서 벗어났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의도적 제품 사용 문제라는 PT 아래에 있는 적절한 LLT를 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약간 중립적인 용어들을 마련을 해놓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배경 정보가 또 명확할 경우에는 위에서 이제 말씀드린 이런 중립적 용어에다가 좀 더 구체적인 용어를 이제 추가로 선택을 해서 더 정확한 상황을 기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배운 의사결정 차트가 있었잖아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그 차트에다가 중립적인 용어까지 포함을 해서 좀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표고요. 여기서 이제 의도적인 경우 이렇게 의료진에 의한 치료적인 목적일 때 허가에 의해 상용이고 환자에 의해서 이제 치료적 목적일 때 의도적 제품 오용이고 그리고 아닌 경우는 남용이고 라고까지는 배웠죠. 여기서 이제 그 치료 목적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여기 이제 이렇게 파란색 물음표 표시를 하나 더 추가를 한 거고요. 이럴 때는 의도적 제품 사용 문제 정도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우발적인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는 이제 투약 오류로 가는 것밖에 없고요. 의도적인지 우발적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의료인 또는 환자, 소비자의 승인되지 않은 제품 사용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 사용 문제, PT에서 적절한 LLT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더 아까 봤던 그 차트보다 조금 더 이제 확장된 그런 중립적인 용어까지 포함된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배운 그 두 가지 PT 용어가 있었는데 이거는 상당히 좀 모호한 용어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지만 여전히 이제 우발적이거나 의도적인 정보를 알 수 없는 다른 중립적인 용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몇 가지 표시를 하고 있는데 처음 나와 있는 두 가지, 왼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먼저 보면 추가 용량 투여라든지 부적절한 제품 투여 일정, 이 딱 PT만 놓고 본다면 어떤 용량 또는 스케줄 관련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용어 자체에서 오류인지 여부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중립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 상위 그룹 용어를 보면은 제품 투여 오류 및 문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PT들이 모두 오류인 것은 아닙니다. 오류 및 문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라는 용어는 좀 더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은 의도적인 오용, 허가 외 사용 또는 투약 오류에 대한 다른 메드라 용어와 함께 사용할 수가 있고요. 메드라에서 적절한 조합 용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실제로 발생한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드라 브라우저에 스크린샷으로 가지고 온 화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추가 용량 투여, 부적절한 제품 투여 일정뿐만이 아니고 뭐 부정확한 용법 또는 용량 투여, 제품 용량 누락과 같은 여러 가지 중립적인 PT 중 일부를 먼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약간 메드라에서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개념적인 설명 위주로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브라우저 열어가지고 메드라에 어떠한 그 제품 사용 관련 개념 용어들이 어떤 위치에 들어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 익히면 좋을 만한 그런 계층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라우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투약 오류 관련해서 보통 제가 코딩 웨비나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일단 투약 오류라는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된다면 SOC 손상 중독 및 시술 합병증 아래에 있는 투약 오류 및 기타 제품 사용 오류 및 문제에 관한 HLGT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HLGT가 사실 이제 투약 오류 이제 설명하기 위한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이제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HLGT 안에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HLT 보면은 이제 투약 오류, 제품 사용 오류 및 문제 거의 비슷한 이름으로 되어 있고 끝에 이제 NEC라고 되어 있죠. NEC는 이제 Not Elsewhere Classified의 줄임말로서 다른 곳에 분류 안 되는 용어들이 이 그룹 용어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기타 내용, 약간 이런 내용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타 내용에 관한 HLT가 있고 나머지 HLT는 잘 보시면 이제 노출이라든지 투여 오류라든지 혼동 문제, 교부 문제, 모니터링 문제, 제품 문제, 조제 오류와 같이 각 의약품 사용 단계에 따라서 잘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바깥에 있는 과량 투여 및 과소 투여 관련된 내용은 또 이제 다른 HLT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오버도즈나 언더도즈 같은 경우는 특히 메드라의 개념 설명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메드라 개념 설명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중요한 설명할 만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몇 가지 메드라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남용도 있고요. 급성 중독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오버도즈나 이제 과량 투여 오버도즈 같은 경우는 그냥 예를 들어서 2배를 투여했다라든지 3배를 투여했다고 해서 오버도즈라고 할 수 없고 메드라에서 보는 오버도즈는 최대 권장 용량을 초과하여 과도한 용량을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최대 권장 용량, recommended dose의 최대치를 벗어나야 오버도즈가 된다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사하게 언더도즈 같은 경우도 최소 권장 용량 미만의 투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만한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개념 설명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용법은 이제 도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용법이고 용량 같은 경우는 도즈인데요. 이제 메드라에서 보는 이 용어의 설명은 이제 용법 같은 경우는 크기, 빈도, 횟수, 결정 및 조절,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고 용량은 정해진 그 약물의 양까지만을 이제 말하는 그런 개념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념 설명에 대해서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과령 투여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오프레이블 유즈 관련된 내용들은 또 이제 별도의 HLGT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열어보시면 의도적 제품 오용이 있고 의도적 제품 사용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프레이블 유즈로 딱 분류된 PT가 이제 2개 이제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OC 각종 정신장애 SOC 밑에 네, 정신의학적 장애 NEC HLGT 아래에 물질 관련 중독 및 장애에 관한 HLT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용에 대한 설명에 대해 그 개념에 대해서 아까 설명되었기 때문에 드렸는데 이제 이 남용이나 알코올 중독 이런 내용에 대한 용어들은 말씀드린 이 위치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드릴 여러 개 많은 메드라 코드들이 이제 말씀드린 이 계층 구조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개념 설명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매드라 브라우저에서 보여드린 계층 구조가 이제 정리하자면 이 세 개의 그룹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투약 오류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나와 있는 투약 오류 및 기타 제품 사용 오류 및 문제에 관한 HLGT인데요. 죄송합니다. 이 HLGT 안에 들어있는 용어들을 좀 다르게 또 한번 분류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잘못된 약물, 잘못된 용량, 잘못된 경로와 같이 특정 유형의 오류로만 명시한 PT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류가 발생한 의약품 사용 절차의 단계를 나타내는 용어, 어떤 단계에서 일어났는지만 명시하는 그런 용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형과 그 단계가 다 담겨 있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러한 조합 용어들은 대부분 LLT 단계에서 이제 명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다음은 네 번째는 오류의 가능성을 설명하거나 잠재적으로 의료 기기 사용 또는 투약 오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용어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투약 오류가 아니고 투약 오류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LLT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서 오류가 환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된 오류에 대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 사전 차단 같은 경우는 영어로는 intercepted라는 단어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중립적 용어와 같이 보고된 사례가 오류인지 아닌지 불분명하거나 환자 또는 소비자가 의도적으로 제품 라벨대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치료적 맥락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중립적 용어가 있습니다. 주로 이슈, 문제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용어들이 이러한 애매한 내용을 코딩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요. 몸풀기 차원에서 퀴즈 2개를 먼저 풀어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느낌상 비슷한 이제 용어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고된 내용이 이제 제품 라벨의 최소 권장량보다 적은 복용량이었다라고 이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코딩할 수 있을지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슬라이드엔 영어로 되어 있을 텐데 한국어 이제 코딩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힌트는 이제 방금 보았던 이제 매드락 개념 설명에서 본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라벨의 최소 권장량보다 적은 복용량이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보고가 된 건입니다. 네, 혹시 처음에 슬라이드 접속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왼쪽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이제 접속하실 수 있고요. 브라우저를 여실 분들은 슬로이도.com으로 가셔서 코드를 ME1112를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정답을 제출하셨으니까 정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정답을 잘못 표시를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78%의 분들이 선택을 하신 이제 과소투여가 정답이 맞고요. 네,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약간 잘못됐는데 과소투여가 일단 정답이 맞습니다. 나머지 이제 정답이 아닌 이유들을 한번 보면은 일단 약물 투여 오류 이거는 사실 알 수 없죠. 보고된 내용에서 일단 오류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게 우발적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발적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투여 오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세 번째는 정답이 아니고요. 그리고 부정확한 용법으로 투여 이것도 뭐 맞기는 하지만 약간 덜 구체적이고요. 또 용법은 영어로 도시지인데 용량과 복용 빈도를 모두 아우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용량에 대해서만 말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부정확한 용법으로 투여라고 이제 코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약물 투여 오류도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틀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우발적 과소 투여도 여기서 이제 우발적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과소 투여라고 코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메데라 개념 설명에서 이제 과소 투여가 최소 권장량보다 더 작은 용량을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분들이 정답을 잘 골라주셨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처방받은 알약을 실수로 과다한 복약으로 복용했음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네. 환자가 실수로 처방받은 약을 이제 과다 복용했다고 했기 때문에 보고된 내용에서 일단 실수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발적인 것은 맞고요. 그리고 그랬으면 이제 과다한 용량으로 복용했음을 이제 과다 투여인지 그냥 용량 증가인지 이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개념 설명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정답이 우발적 과량 투여 제가 잘 표기를 했고요. 77%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또 정답을 잘 골라주셨습니다. 개념 설명에서 보면은 과량 투여는 최대 권장 용량을 초과해서 사용하고 즉 과도한 용량을 투여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또 문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과다한 용량으로 이제 보고했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과량 투여를 이제 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실수로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우발적 과량 투여까지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좋은 코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발적 과량 투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보고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이런 투약 오류 관련된 코딩에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맛보기로 이제 보여드렸고요. 지금까지 이제 투약 오류의 분류와 기타 제품 사용에 대한 여러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투약 오류 코딩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드라 코딩 시에 항상 준수해야 될 투약 오류뿐만이 아니고 항상 준수되어야 될 규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된 정보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데이터 입력 시에 필요하다면 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코딩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 요건입니다. 접수된 정보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실 수 있고요. 코딩은 항상 LLT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보고된 사례를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LLT를 선택해야 됩니다. 보고된 내용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해석하거나 추가해서는 안 되며 또한 보고된 정보를 누락해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용 LLT만 사용하고 논커런트 상태의 LLT를 코딩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기본 규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이제 설명은 하지 않고 바로 투약 오류 코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사용 오류 및 문제를 코딩하기 위해서 다음의 팁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매드라 개념 설명과 PTC 지침 등 참고할 만한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레퍼런스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SOC 손상 중독 및 시술 합병증의 매드라 계층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보고된 사례에 대해 잠재적으로 적절해 보이는 LLT를 찾았다면 선택한 LLT와 PT가 위치가 보고된 사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즉 상위 구조 용어를 하나씩 읽어보고 적절한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투약 오류 및 기타 제품 사용 개념을 코딩할 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키워드 검색을 브라우저에서 하는 것보다 매드라 계층 구조를 하향식으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검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백신, 의료기기에 대한 특정 용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 영어로는 이제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는 용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는 보면 뭐 드러그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구분하는 것은 약물은 이제 드러그라고 하는 거고요. 제품,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약물, 백신, 뭐 기기,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정확하지 않을 때 제품으로 되어 있는 용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진짜 투약 오류에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다 일반적인 코딩에 적용되는 그런 룰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투약 오류 코딩을 위한 투약 오류에만 거의 이제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반 문서에서는 투약 오류 및 기타 제품 사용 오류 코딩에 대한 7가지 원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PT, LLT, 투약 오류 코드를 사용해야 될 때, PT 자체가 이제 투약 오류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2개 이상의 용어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 즉 분할 코딩이 더욱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투약 오류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허가외 사용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또 이제 잠재적인 사건 또는 사전 차단된 투약 오류를 기록하는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오류의 유형과 오류가 발생한 단계를 모두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요. 또 기여 요인, contributing factor라고 하는데 이제 원인이 된 그런 요소에 대해서도 기록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약 오류를 유추하거나 추론해서는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약물 전달 기기에 있는 제품과 관련된 투약 오류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원칙이 이제 PT 투약 오류. PT 이제 메디케이션 에러의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처음 나오듯이 이 PT 자체가 너무 넓은 개념을 아우르는 용어이기 때문에 코딩 시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용어를 일단 사용하지 않도록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HLGT 투약 오류 및 기타 제품 사용 오류 및 문제 아래에 있는 계층 구조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LLT를 선택을 하는 것이 맞고요. 투약 오류임을 알았다고 해서 LLT 투약 오류를 추가로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정 오류가 구체적으로 이제 보고되었지만 매드라에서 적절한 LLT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 요청을 제출하실 수 있고 가장 가까운 근사치를 나타내는 LLT를 일단 플레이스 홀더로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투약 오류라고 해서 이거를 투약 오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LLT 투약 오류를 이제 추가로 선택하는 그런 용도가 아닌 거죠.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설명이고요. 이 투약 오류 LLT를 사용하는 방법을 일단 만들어 본 거죠. 이런 보고가 있으면 되게 도움이 안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환자가 의도치 않게 처방받은 대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의 정보는 없음.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된 건입니다. 보고를 이제 코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정보는 없음이라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고 의도치 않게 처방받은 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만 이렇게
보고되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LLT 투약 오류를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경우가 아닌 어떠한 단서라도 있다면 뭐 용법을 다르게 사용했다든지 그런 뭐 용법에 관한 그 LLT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LLT를 찾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때로는 이제 초기에 어떤 오류로 인해서 추가적인 후속 오류로 이어지거나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연쇄적인 사례에 대한 보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초기의 오류를 우선적으로 일단 코딩을 하고요. 이에 더해서 보고된 대로 모든 후속, 즉 결과적 오류 및 부작용에 대해서도 추가로 코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잘못된 약물에 대한 처방 오류가 보고됐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조제와 투여가 된 경우에는 결과적 오류를 기록하기 위해서 LLT 잘못된 약물 처방에 더해서 LLT 잘못된 약물 조제랑 LLT 잘못된 약물 투여까지 모두 다 코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발생하게 만든 기여 요인 또한 보고되었다면 기록할 것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여 요인은 이제 contributing factor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일련의 사례를 쭉 이제 여러 개의 메드라 LLT로 이제 코딩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동일한 오류를 두 개의 LLT로 코딩하는 이중 코딩하는 것은 좀 피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이제 사건이 나타날 수 있는 예시인데요. 예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간호사가 용량 계산 오류를 잘못을 했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잘못된 용량을 투여를 했고요. 또 결과적으로 환자의 저혈압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일련의 사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산 오류로 인한 초기의 오류를 이제 기록을 하고요. LLT 용량 계산 오류가 있고요. 그리고 후속 투약 오류로 보고된 LLT 부정확한 용량 투여도 이제 선택이 되어야 되고요. 실제로 투여가 됐으니까. 그리고 또 환자한테 발생한 이상 사례인 저혈압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번은 허가외 사용, 오프레이블 유저에 대한 용어 선택에 대해서는 특히 좀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념 설명에서의 허가외 사용 정보를, 허가외 사용에 대한 정보를 좀 살펴보면 네. 의료인이 승인된 제품 정보를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의료적인 목적으로 제품 처방, 조제 또는 권장하는 상황과 이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분류 아까 차트에서 이제 다루었듯이 의료인이 결정해야 되고 치료적 맥락에서 의도적이고 의학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오프레이블 유즈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의 문장이 최근 이제 PTC 문서에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는 없다가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가 된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보고된 내용에서 off-label use, 즉 허가외 사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경우에만 이 용어를 코딩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딩하는 사람은 이제 위에서 설명한 3가지 기준이 있었잖아요. 이 기준에 대한 충족만으로 허가외 사용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는 사례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 그리고 지역의 이제 라벨 정보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딩 단계에서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제 허가외 사용을 결정하지 마라라는 그런 약간 경고 같은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지 규정과 제품 정보는 규제 지역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허가 오프 레이블인지 이거를 뭔가 확실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침 PTC 업데이트 이후로 여러 다국적 회사에서 이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프레이블이라는 그 워딩이 들어있지 않으면 오프레이블 LLT를 쓸 수 없다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문의도 많았는데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PTC 실무 그룹의 규제 당국에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사가 좀 매우 확고하다고 합니다. 코딩하는 사람이 허가외 사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보고 내용에서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시를 보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에서 이 내용이 이제 허가 외 사용으로 이제 분류되고 되는 기준을 이제 모두 다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또 허가 외 사용이 명시됐는지를 이제 두 번째로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네, 이제 소아과 의사가 의도적인 결정이 있었고요. 또 치료적인 고려를 한 후에 백신을 사용하기로 했고, 소아과 환자는 10살의 환자를 감염으로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연령대에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허가 외 사용하기로 이제 결정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가장 구체적인 LLT는 허가 외 사용 아래 PT 아래에 있는 LLT 허가받지 않은 연령대에서의 허가 외 사용 LLT를 이제 여기서는 코딩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원칙은 잠재적인 투약 오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된 사례를 잠재적 투약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도 기록해야 되고 소개된 두 개의 PT 아래에 있는 구체적인 LLT를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LT 투약 오류 잠재성, 잘못된 용량, 뭐 이런 이제 LLT가 있는데요. 이런 LLT들은 좀 최근에 새로 이 메드라에서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인 또는 기여 요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보고되었다면, 예를 들어 유사하게 보이는 약물 라벨이라든지 이러한 정보에 대한 메드라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부 규제 당국에서 이러한 정보를 보고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발생된 투약 오류 사례는 아니긴 하지만 약물 이름 혼동과 같이 보고된 기여 요인 등을 통해서 잠재적 오류의 배경을 이해하면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전에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정보도 생략하지 말고 보고받았다면 관련된 모든 정보를 코딩을 하고 적절한 코드 선택을 통해서 잠재적 오류임을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시를 보겠습니다. 약사가 약품 라벨의 글씨가 너무 흐릿해서 잘못된 용량을 투여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직 오류가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약사는 라벨의 흐릿한 인쇄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상황을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먼저 잠재적 오류이고 잘못된 용량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합 용어인 LLT 투약 오류의 잠재성, 잘못된 용량을 선택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조합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잠재적인 오류를 나타내는 용어와 함께 LLT 잘못된 환자 또는 잘못된 일정과 같은 용어 둘 다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여 요인으로서 지목된 라벨의 글씨가 흐렸다는 문제는 LLT 읽기 어려운 제품 라벨 본문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 원칙입니다. 때때로 약물 사용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투약 오류는 발생을 했지만 환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 약품 준비 등의 단계에서 투약 오류가 발생을 했지만 다른 사람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를 감지하고 차단되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나리오 또한 코딩하는데 주의할 점은 오류가 차단되고 예방된 그 단계가 아니고 초기에 발생한 그 단계를 나타내도록 코딩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 예시를 보시면 됩니다. 약사가 잘못된 약을 교부했지만 간호사가 환자에게 약을 제공하기 전에 오류를 확인했다는 보고가 있을 때 이 intercepted 사전 차단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용어를 찾으면 되는데, 약물 교부 오류 사전 차단 LLT를 선택을 해서 오류가 발생한 단계를 반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잘못된 약을 그러니까 교부 단계에서 잘못이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물 교부 오류가 일어났고 이것이 사전 차단됐다. 이러한 의미로 이 LLT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시나리오에서 LLT 약물 투여 오류 사전 차단을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부 단계에서 일어난 것이고, 투여 단계에서는 발견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의약품 사용 절차의 단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HLT 투약 오류 아래에 HLT를 살펴볼 때 이제 약물 사용 시스템 단계에 따라서 이게 분류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식도 이제 화살표를 쭉 따라가면서 보시면 의약품 보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처방, 기록, 조제 및 환자에게 교부, 투여 단계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모니터링까지 이어지는 그 단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드라 용어를 잘 살펴보면 LLT 잘못된 약물 처방과 같이 오류의 유형과 잘못된 단계를 모두 나타내는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LLT 잘못된 약물, LLT 잘못된 용량처럼 오류의 유형만 나타내는 용어도 있는데 오류가 발생한 단계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러한 LLT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LLT 약물 처방 오류, LLT 약물 조제 오류 같은 용어들은 오류가 발생한 단계만을 나타내고 이 경우도 위와 반대로 오류의 유형은 알 수 없고 단계에 대한 정보만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보고된 내용의 전체적인 정보를 캡처를 해서 가능한 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코딩해야 된다는 메드라 일반 코딩 원칙은 투약 오류 코딩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의약품 사용 과정의 특정 단계에서 발생한 특정 유형의 오류로 보고가 된 경우에는 단계와 유형을 모두 코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긴 한데 정리를 하자면 항상 단계와 유형을 모두 기록하려고 노력하되 단계 또는 유형 중에 하나만 보고됐다면은 그 보고된 내용만 이제 코딩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네, 2개의 예시가 이번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의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한 단계와 유형이 모두 보고되었 약국에서 잘못된 약을 교부했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메드라에서 조합 용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LLT 잘못된 약물 교부라는 것을 이제 찾을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LLT 잘못된 약물이랑 LLT 약물 교부를 이제 따로 교부 오류를 따로 이제 이렇게 2개의 LLT로 코딩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하나의 이제 LLT로 코딩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예시의 경우에는 처방 단계에서 잘못된 함량이 이제 처방이 되었는데 이 경우 적절한 조합 용어가 메드라에 이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코딩할 수가 있고요. LLT 잘못된 함량이랑 LLT 약물 처방 오류를 각각 분할 선택해야 보고된 정보를 전체적으로 이제 제대로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4번째 원칙, 잠재적 투약 오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이미 기여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새로 업데이트된 동반 문서에서는 이제 기여 요인, contributing factor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투약 오류의 발생을 또는 전개에 영향을 미쳤거나 투약 오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 행동 또는 영향을 말한다고 이제 되어 있고요. 투약 오류와 함께 오류의 원인이 함께 보고되는 경우 항상 그 기여 요인과 결과적 오류를 모두 코딩하셔야 됩니다. 기여 요인은 오류가 발생한 이유를 이해하고 차후 그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투약 오류를 연구하는 규제기관에서는 이러한 기여 요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메드라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그런 이제 기여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료진의 피로도라든지 숙련도라든지 뭐 소음 수준과 같은 조직 또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투약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이제 메드라 용어는 없습니다. 이게 메드라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 보고되었을 때는 LLT 조직 시스템 문제 기여 요인이라는 그 LLT가 있는데요. 이 LLT를 좀 포괄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코딩할 수 있고, 만약에 구체적인 시스템 문제가 보고가 됐다면은 사례 보고서의 서술 섹션에 있는 프리 텍스트로 기록을 하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네, 다음 예시는 이제 좀 길기는 한데요. 제가 이제 줄여서 한번 읽어보면은 의사가 협진증에 대해서 6시간마다
40mm의 약물 X를 복용하도록 이제 처방전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수기 처방전이 너무 악필이라서 제대로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약물 Y를 같은 용량으로 투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 Y는 최대 일일 투여량이 10ml에 이제 불과했기 때문에 환자는 이 약물을 이제 4배인 10ml보다 이제 4배를 이제 투여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환자는 결과적으로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이제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하나씩 이제 기록한 사항을 LLT 코드로 이제 찾아보면, 읽기 어려운 수기 처방전, 이제 뭐 언급이 됐죠. LLT가 있고요. 또 일이 일어난 이제 투여학 오류는 잘못된 약물 투여와 우발적 과량 투여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한테 나타난 이상 사례인 심장마비까지 이렇게 4개 LLT로 코딩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여 요인은 읽기 어려운 수기 처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기저질환 또는 이제 사용 적응증인 LLT 협심증은 이제 메디컬 히스토리로 코딩할 수 있지만 여기 이제 해당하는 투약 오류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생략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말씀드릴 이제 2개의 원칙이 남았는데요. 다음은 이제 투약 오류를 추론하거나 유추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메드라의 코딩 기본 규칙에서 여러 번 이제 보고된 대로 추가하거나 빠짐없이 코딩해야 된다고 이제 배우는데, 동일한 원칙입니다. 제품 라벨에서 벗어난 사용, 허가되지 않은 형태의 제품 사용에 대해서 보고받았을 때 보고된 내용만 반영하도록 LLT를 선택을 하고, 오류임이 확실하지 않았을 때 에러라는 이제 단어가 들어간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 예시를 볼까요? 간호사는 드럭 X를 50mg 투여했음. 이 내용만 가지고 투약 오류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원 보고 자료부터 자세한 정보, 즉 이 내용이 보고된 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해당 의약품 처방 정보를 참조해서 용량 범위 이런 것들을 해본 후에나 이게 왜 보고됐는지,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는 자체로는 좀 유의미한 보고는 아니고요. 추가 정보를 요청해서 받거나 제품 정보의 용량 관련 설명이 함께 이제 제공이 되어야 이 보고된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뭐라도 이제 코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드디어 마지막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약물 전달 기기, 영어로 이제 드럭 딜리버리 디바이스 관련된 투약 오류입니다. 약물 의료 기기 병용 제품과처럼 이제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펜과 같은 약물 전달 장치와 함께 사용하거나 키트에 함께 포장되는 그런 제품들이 점점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한 안정성 보고는 주사 바늘에 찔리는 부상이나 기기 사용법 미숙지에 따른 문제 또는 기기 관련 함병증, 제품 오작동 문제와 그에 따른 환자의 부작용과 이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 투약 오류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원칙들과 같이 불완전하거나 모호한 보고의 경우에는 해당 기기가 문제, 오작동 또는 제품 사용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한 후에 이제 코딩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시에서 이제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해 펜을 작동시키기가 어려웠고 한 환자가 플런저 버튼, 이게 약이 나오게 하는 그 버튼을 최대한 세게 눌렀지만 일부분만 투여되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기기 품질 문제, 즉 새로운 디자인으로 이제 환자가 펜을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모두 이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제품 품질 문제에 해당이 되는 LLT 제품 설계 문제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이 용어는 SOC 제품 문제 아래에 들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사용하기 어려운 전달 장치 부품이라는 좀 길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LLT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고요. 마지막으로 투약 오류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이제 일부 용량만 전달됐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기에 의해 일부 용량 전달이라는 또 LLT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 또한 1년의 사건으로 이제 분할 코딩을 할 때 더 많은 이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까지 8가지 투약 오류 관련된 원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EMA 문서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모범 사례 가이드에서 발췌한 다양한 유형의 투약 오류 사례에 대한 요약 정리입니다. 그냥 이제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예시는 투약 오류가 발생해서 환자한테 실제로 투약이 되었고 ADR이 나타난 그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투약 오류가 발생해서 환자한테 도달을 했지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물 사용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은 했지만 환자 또는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사전 차단된, 인터셉티드된 그런 오류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오류는 의약품의 이름 혼동, 포장 문제, 의약품의 외관 혼동 등 특별한 요인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제품 사용 과정에서 의약품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된 잠재적인 그런 상황에 대한 경우입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배운 8가지 원칙을 이제 적용을 하고 또, 처음에 배웠던 분류 차트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이제 상기를 하면서 코딩 연습 문제 5가지를 이제 좀 길게 이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서 소개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이제 상기를 하면서 복습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적극적으로 또 문제를 풀어 보시면 학습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코딩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먼저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어떠한 투약 오류 관련된 그런 내용이 보고됐다라는 판단이 있으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3가지 분류 기준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인지 우발적인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지, 치료적 목적이었는지 여기에 대한 일단 답을 하게 되면 처음에 배웠던 그 의사결정 차트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이제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류가 어떤 단계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속 오류로 이어졌거나 결과적으로 환자한테 해를 끼친 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또 기여 요인 등이 보고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추가적으로 반드시 코딩해야 됩니다. 혹시 실제로 발생한 오류가 아니고 투약 오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환자한테 도달하기 전에 차단된 바가 있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의 유형, 얻은 정보의 유형에 따라서 적절한 용어를 검색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파악하면 가장 적합한 LLT 또는 그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코딩 연습 문제입니다. 간호사는 환자한테 2가지 화학요법 치료제, 항암제를 이제 투여를 했어야 되는데 2번째 치료제를 투여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이 보고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하나씩 방금 말씀드렸던 확인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수로 잊어버렸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호사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 상황인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항암 치료 중 발생했으므로 당연히 치료적 틀 안에서 발생한 점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한 단계도 알고 있고요. 투여 단계에서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질문인 왜 잊어버렸는지에 대한 기여 요인은 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된 내용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고 계신 선택지는 다 영어 LLT로 되어 있을 텐데 좀 더 선택하기 쉽도록 한국 LLT로 표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요. 간호사는 환자에게 2가지 화학요법 치료제 중 2번째 치료제를 투여하는 것을 잊었다라는 이제 보고가 있을 때 어떠한 LLT로 코딩을 할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개 그 선택지가 보면 다 이제 비슷하게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게 사실은 이제 만들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배운 내용들을 잘 적용을 해서 이제 정답을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5분 정도, 정답을 이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오류로 인한 약물 누락 LLT 또는 약물 용량 누락 LLT로 조금 나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오류로 인한 약물 용량 누락이 가장 많이 선택하신 정답지입니다. 네, 그럼 정답을 일단 확인하기 전에 한번 보고 있는 이 시나리오를 그 의사결정 차트에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 대답을 하긴 했는데 우발적 사례임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인, 간호사에 의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목적인 것도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이 사례는 투약 오류로 분류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류는 이제 투약 오류인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관련된 두 번째 치료제 투여를 잊은 것을 이제 어떻게 메드라 LLT에서 표현할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한번 검색하는 걸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시간 관계상 따로 브라우저 데모 없이 캡처된 용어 계층 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SOC 손상 관련된 밑에 투약 오류 HLGT 그리고 투여 오류였기 때문에 HLT도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에러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PT 에서 이제 부적절한 제품 투여 일정 LLT를 보면은 뭐 1일 1회 복용량을 덜 자주 복용, 뭐 이런 이제 LLT가 들어있는 것을 보면은 누락이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한 그런 경우, 부적절한 제품 투여 일정에 대한 PT 아래에 있는 LLT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약물 용량 누락에 관한 이제 LLT가 이제 세 번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의인지 실수인지 약간 명확하지 않을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약간 중립적인 그런 LLT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하지만 그 보고된 내용에서 저희는 이제 잊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류로 인한 내용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PT 오류로 제품 누락 아래에 있는 LLT 오류로 약물 용량 누락이 가장 정확한 코드가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기인 LLT 일시적 요법 중단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보시면 아예 다른 SOC에 들어 있습니다. 외과적, 내과적 시술에 속해 있습니다. 이 PT는 이제 공급이나 건강보험과 같이 약간 의료인이나 환자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치료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PT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투약 오류 이런 상황이랑은 좀 다른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품 가용성 문제가 있다든지 환자가 약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 이 LLT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용어 선택은 LLT 오류로 약물 용량 누락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 용어를 잘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연습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환자가 지침을 자세히 읽지 않고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약물을 예방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일단 환자가 제품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환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임을 알 수 있고요. 또 치료적 맥락에서 발생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한 단계도 투여 단계임을 알고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여 요인은 제공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환자가 사용서를 꼼꼼히 읽지 않았다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메드라는 오류 관련
해서 사람의 잘못이나 책임 소재를 논하는 듯한 그런 용어는 당연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코딩하는 것은 되게 민감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좀 지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 이런 거를 지금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데이터를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코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경우 만약 환자가 어떠한 이유로 주의가 산만했다든지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기여 요인으로 기록해 볼 수는 있겠고요. 어쨌든 이 연습 문제 내에서 보면은 기여 요인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문제에 대한 정답도 골라보시면 되고요. 환자는 안내문을 꼼꼼히 읽지 않았고 승인된 정근증의 치료가 아닌 예방 목적으로 약물 X를 복용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된 내용입니다. 네, 되게 비슷해 보이는 지금 그 LLT들이 있어서 이제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의도치 않게 허가받지 않은 저항증의 사용이랑 LLT 약물 투여 오류를 이제 이거는 두 개 다 이제 분할 코딩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계시는 것이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이제 허가받지 않은 저항증의 약물 사용이 있고요. 의도치 않게라는 부분이 이제 빠진 거죠, 이거는. 그리고 제품 안내서 지침 혼동이라고 되어 있는 LLT도 이제 보기 중에 있고, 허가받지 않은 저항증에 이거는 허가 외 사용으로 되어 있는 오프 레이블 유즈라고 되어 있는 LLT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운 내용이 의사 결정 차트에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발적으로 발생했음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환자에 의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적 맥락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도 투약 오류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리 준비해 놓은 이 스크린 캡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기 중에 비의도성을 나타내고 허가되지 않은 적응증의 사용을 나타내는 LLT는 의도치 않게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의 사용입니다. 하지만 이 코드만으로는 해당 약물을 최종적으로 투여했다는 사실까지는 좀 포착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허가받지 않은 조응증의 이제 사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LLT 약물 투여 오류를 추가로 이제 코딩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기 LLT, 여기 네 번째 이제 LLT 같은 경우는 허가 외 사용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고된 내용에서 허가 외 사용이라고 이제 명시하지 않았고, 게다가 이것은 이제 환자에 의한 사례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퓨전이라는 이제 단어가 포함된 LLT가 있었죠. 제품 안내서 지침 혼동 같은 경우는 보고된 내용과 약간 상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지 않은 것이지 지침 자체가 혼동을 일으킨다고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 LLT 같은 경우는 지침이 이제 읽은 사람이 혼동된 게 아니고 지침 자체가 혼동을 유발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대부분의 분들이 정답으로 골라주신 분할 코딩에 관한 보기가 정답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BTC 동반 문서에서도 이제 두 개의 오류 용어를 선택해서 코딩하는 것이 의미 있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분할 코딩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예시는 환자가 약물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 처방된 용량보다 임의로 더 많은 용량을 복용한 사례입니다.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고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더 나은 효과를 보려고 일부러 한 결정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이제 사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환자의 결정이었고 처방된 약이었기 때문에 치료 목적은 일단 맞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투여 단계에서 일어난 이미 복용된 상황임을 알 수가 있고요. 단계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또한 기여 용의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일단 정답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더 나은 약물 효과를 보려고 권장 용량보다 더 많은 용량을 복용했다라고 보고되었습니다. 네, 이 문제 관련해서는 그 개념 차트를 이제 먼저 보셨으면 좀 더 쉬웠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가장 많이 제출해 주신 정답은 의도적 과량 투여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정답으로 제출해 주신 것은 용량을 변경하여 의도적 오용입니다. 약간 다른 두 가지가 이제 지금 정답으로 제출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예시들과 약간 다르게 이번 사례는 의도적입니다. 투여 오류가 아니죠. 그래서 의도적이고 이제 환자에 의한 결정이었고 또 치료적 목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는 의도적 약물 사용 오용 미스유즈로 분류하는 것에 특히 유의해서 코딩을 해야 됩니다. 네, 환자에 의해서 치료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벗어나서 이제 사용한 이런 경우를 이제 오용 미스유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시로 이제 보여드린 PT, LLT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SOC 손상 아래에 이제 허가 외 사용 관련된 HLT 밑에 각종 의도적 제품 오용 HLT가 있고요. 그 아래에 PT 이제 의도적 제품 오용 밑에 용량을 변경해서 의도적 오용을 이렇게 이제 하나씩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이 오용이란 걸 이미 이제 이 보고된 내용의 단서로 인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제 오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 LLT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까 헷갈리는 다른 이제 선택으로 많이 하셨던 것이 이제 의도적 과량 투여였는데요. 이거 약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권장 용량보다 많은 용량이 이제 과량 투여라고 이제 아까 개념 설명할 때 제가 되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오버도즈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의도적인 게 이제 맞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걸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틀린 거는 제가 봐도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더 정확한 것은 이제 개념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분류 자체가 약간 다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조금 부족한 그런 코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용량 변경해서 의도적 오용 정도로 이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량 투여가 라고 할 수 있는가도 사실은 약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으로 또 이제 과량 복용이라고 하기는 이제 얼마나 더 많이 복용했는지, 이제 약품 라벨 권장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좀 더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정답은 용량을 변경하여 의도적으로 오용, 그러니까 이 오용이라는 개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네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읽어보면 의사는 신중한 리스크 베네핏 평가 후에 조기분만 억제를 위해서 약물 A를 허가 외에 처방하였다라고 이제 보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례는 의사에 의한 의도적인 결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치료 목적임도 분명하고 의약품 사용 단계 중 처방 단계에서 이제 일어난 일임이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용에 대한 이것도 이제 보기를 통해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기를 보시면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의 약물 사용이 있고요. 또 약물 처방 오류가 있고요.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의 허가 외 사용이 있고요. 의도적으로 표기되지 않은 적응증의 사용이 있고 약간 순서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의 허가 외 사용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약간 집중해서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골라주시고 있는 LLT는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의 허가 외 사용에 관한 LLT고요. 또 두 번째로 많이 골라주시고 있는 것은 이제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의 약물 처방입니다. 이렇게 봐도 이제 다른 점은 이제 허가 외 사용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약물 처방이라고 보느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의사결정 차트에서 의사에 의한 의도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제 가장 왼쪽으로 가면 되고요. 또 치료적 목적, 조기분만 억제가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허가 외 사용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또 추가로 보고 내용에서 허가 외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T 또는 LLT에서 허가 외를 명시한 용어를 이용해서 코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다 이제 만족이 될 때 이렇게 허가외, 오프 레이블이라는 이제 말이 들어있는 LLT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에서 오른쪽 상단에 이제 LLT 표기가 잘못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걸로 이제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메디케이션 에러라고 되어 있을 텐데 아니고요. 이제 오프 레이블 유즈 HLGT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결정 차트에서 이제 봤듯이 에어프레이블 허가외 사용으로 코딩할 것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다른 투약 오류보다 이 위치에서 찾으면 되기 때문에 다른 투약 오류보다 조금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계층 구조부터 한번 보면요. HLT, 어프레이블 관련된 그룹 용어 밑에 HLT 각종 허가외 사용이 있고요. 그리고 PT 허가외 사용, LLT 까지 내려가시면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의 허가외 사용이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객관식 보기 옵션을 여기저기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LLT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의 약물 사용 또는 처방 같은 경우에는 허가 외 사용을 기록하지 이게 의도적으로 이제 표기되지 않은 적응증의 사용이 있고 잠시만요.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의 약물 사용 같은 경우는 허가 외 사용을 이제 기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약물 처방 오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류가 일단 아니죠. 의도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약물 처방 오류, 의도적으로 표기되지 않은 적응증의 잠시만요. 네, 의도적으로 표기되지 않은 적응증의 사용 같은 경우는 제품 처방 문제 또한 상당히 이제 모호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보고된 내용에서 허가외라는 명시가 없었다면 어쩔 수 없이 이 옵션으로 이제 코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허가 외 사용이라는 것이 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레이블 유즈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딱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LLT를 더 우선적으로 이제 코딩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더 담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허가받지 않은 저금증의 허가 외 사용이 되겠고요. 다음 코딩 마지막 문제 연습 문제입니다. 한 의사가 이제 비슷한 약물 이름을 혼동해서 엉뚱한 약을 처방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첫 번째로 우발적 상해이며 이름을 혼동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의사에 의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치료 목적이 맞고요. 그리고 처방 단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에서는 약물 이름이 비슷했다는 주요한 기여 요인 또한 명시돼서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고려를 해서 다음도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6개의 이제 보기를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팁을 드리자면 이제 분할 코딩으로 2개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는 약물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했고 잘못된 약물을 처방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일단 골라주시고 있는 LLT는 잘못된 약물 처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여 요인에 해당이 되겠죠. 유사하게 보이는 약물명도 이렇게 추가로 이제 골라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제품 혼동에 관한 LLT 이제 고르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한번 또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차트에 대입해 보면 의도치 않게 발생한 사례이고 의사가 치료 중 발생했기 때문에 투약 오류로 분류가 일단 됩니다. 투약 오류 관련된 그 용어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이제 잘못된 약물 처방, 오류의 유형과 단계를 완벽하게 조합하고 있는 용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LT를 이제 사용해서 코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에 내려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여 요인으로 보고된 약물명 관련된 용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HLT 프로덕트 제품 혼동 오류 문제 관련 내용으로 이제 하향식으로 이제 찾아가서 내려가다 보면은 PT 제품 이름 혼동, LLT에는 유사하게 보이는 약물명, 영어로는 Drug Name Lookalike 이라는 LLT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퀴즈에서 나왔던 옵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LT 잘못된 약물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모호하고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없는 그런 LLT이죠. 그리고 LLT 잘못된 약물 투여 같은 경우는 보고 내용에서는 잘못 처방된 약이 환자한테 투여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니고요. 그리고 제품 혼동 요거 이제 선택한 분들이 좀 있었는데 모호하고 약물 이름에서 혼동이 왔다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코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혼동이 아닌 것은 아닌데 왜 혼동이 왔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여 요인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하시는 것보다 유사하게 보이는 약물명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이제 구체적인 코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러그 프리스크립션 이슈, 약물 처방 문제, 보통 이슈라고 되어 있는 용어는 오류임이 명확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뉴트럴한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정답을 정리하자면 잘못된 약물 처방과 유사하게 보이는 약물명 2개를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오늘 많은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됐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약 오류라는 주제에 대한 규제적인 배경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ICH 가이드 문서 중에 특히 동반 문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의사 결정 차트를 이용을 해서 제품 사용 개념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8가지 투약 오류 관련 원칙을 배웠는데 사실상 일반적인 코딩 원칙과 크게 다르진 않다는 것을 모두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투약 오류 보고서를 코딩하실 때 오늘 배운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사실 투약 오류 개념이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혹시 설명 중에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고토웹이나 퀘스천 창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 보내주시는 동안 MSXO 연락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중에 이제라도 관련된 내용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MSXO help@medra.org 이메일로 문의해 주실 수 있고요. 한국어로 보내주시면 저한테 전달이 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했는데 슬라이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웨비나 피드백 같은 거 보면 피드백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항상 왜 제 웨비나는 이렇게 질문이 많이 없는지 외국인 분들도 좀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아주 잘해서 그렇다고 농담식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네, 질문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아직 작성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기다려보고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예시 문제에서 혼동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약물 이름 혼동보다 비슷한 약물명으로 코딩이 되는 게 더 합당한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된 내용에서 이제 의사는 약물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했고 잘못된 의약품을 처방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잘못된 의약품 처방에 대해서는 이제 코딩을 잘 했는데 제품 혼동에 관한 이 LLT를 선택하는 것보다 이제 유사하게 보이는 약물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살짝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약간 이건 헷갈릴 수 있겠다 생각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개념적으로 한번 이제 접근을 해보면 이제 제품 혼동이라는 LLT랑 LLT 이제 유사하게 보이는 약물명의 PT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품 이름 혼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에 보이는 PT보다 밑에 보이는 PT가 좀 더 구체적인 PT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 이제 이름까지 더 이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PT단에서 봤을 때 더 구체적인 것을 찾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밑에 있는 LLT가 그리고 이제 기여 요인을 이제 기록한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제품 혼동이라는 LLT를 썼을 때랑 이제 유사하게 보이는 약물명을 썼을 때랑 무엇이 더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도움이 될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훨씬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코딩할 때 워딩이 맞는 걸로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게 되고 특히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AI 코딩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는 한데 개념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리고 이제 PT 상위 PT를 봤을 때 내가 선택한 것이 훨씬 구체적인 정보를 더 담고 있는지를 이제 보시면 이 유사하게 보이는 약물명을 이제 기여 요인으로 코딩하시는 게 더 맞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몇 가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분, 좋은 질문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문제에서 정답이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의 허가외 사용이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약물을 허가 외 처방 후 투약했다는 말이 없는데, 허가 외 사용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처방만 했는데 사용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일단 보고된 내용에서, 그러니까 질문자의 요지는 이제 처방이라고 했는데 LLT 사용 유즈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괜찮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대답을 해드리면 괜찮다이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오프레이블은 되게 스페시픽한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LLT로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해드렸는데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레이블에서 벗어나서 사용되어 있고 보고 내용에도 허가 외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 허가 외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LLT를 더 우선적으로 찾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처방만 했다고 했는데 이제 유즈는 아닌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유즈는 훨씬 더 이제 넓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처방부터 이제 투약까지 뭐 약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처방받지 않은 적응증의 허가 외 처방이 아닌 것이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최대한 이 오프레이블이라는 개념을 넣고 또 이제 허가 외 적응증 외 허가 외 사용이라는 것을 담기 위한 LLT의 이제 최선이 이 LLT였던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매드라로 코딩을 할 때 현재 이제 매드라에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중에서 최선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제 처방이 유즈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저의 답변입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도 거의 동일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허가 외 처방이었는데 허가 외 사용은 아닌가요? 라고 이제 질문하셔서 같은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제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연습 문제 5번에서 이제 다수의 LLT이고, EDC에서 다수의 LLT를 선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것도 다시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는 약물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했고, 잘못된 의약품을 처방했다. 이 경우는 일단 PTC에서는 뭐가 더 우선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회사 EDC 특성상 분할 코딩을 할 수 없을 때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정하셔야 됩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이 개념적으로 우리는 실제 일어난 오류를 더 우선적으로 코딩을 할지 아니면은 이제 기여 요인을 할지 이거를 이제 결정해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 것으로 계속 이제 일관적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사의 결정인데 투약 오류에서는 분할 코딩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경우 이렇게 분할 코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MSSO의 답변은 우선순위는 없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회사에서 정해서 이제 SOP화 해놓고 일관성 있게 코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뭐 많이 질문해 주셔서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일부 답변을 지금 못 드린 질문도 있는데요. 해당 질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조금 더 리뷰가 검토랑 리뷰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강의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모두 감사하고요. 남은 오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Joy. This is the end of the webinar. Thank you, Yuri. Thank you, everyone, for attending the webinar. Enjoy the rest of your day. Bye-bye. 웨비나 종료하겠습니다.